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미디어치 독자 여러분.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 오랜만에 지금 인사드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옥중에 있을 때 예. 옥중에서 기자회견도 해주시고 그렇죠. 강연도 해주셨고 우리 네, 독자들 네, 대상으로 네, 글도 써주시고 예. 하여튼 계속 도와주셨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뵐 수가 없었던 게 예. 어디 뭐 민생 투어 가셨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예. 민생 투어 가셨다고 해서 그걸 좀 마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참 변희재 대표가 다시 이렇게 세상에 나오신 거 참 사필 규정이죠.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제가 우리 변 대표가 들어갔을 때 왜 변 대표가 감옥에 들어갔느냐. 그걸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과 연결해서 제가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참 제가 볼 때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문재인 정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정치 보복, 인권 말살이 아주 잔인하게 이루어지는 정권이라고 보는데 오늘 이렇게 참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저를 잡아 넣어야지만 그 이 진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예. 그래서 들어가서도 깨달았는데 이게 무슨 JTBC 따위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예, 예, 예. 문재인 세력 그리고 그와 손잡은 김정은이 정도의 문제겠다. 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나와서 지금 JTBC 거론 안 하고 있어요. 네. 문재인이다. 예. 모든 책임은 다 문재인이 져야 된다. 그렇죠. 이 부당한 구속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변 대표 들어가 있을 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성창경, KBS 성창경, 도태우, 조원진, 그다음에 경남 여성신문의 김영수, 윤창중 그래가지고 이제 구명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광화문에서 만세도 불러봤고 다 해봤는데 역시 역부족이었죠. 역부족인데 참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주셔서 너무나 참 신의 근데 감사를 그게 이제 제가 석방된 고리를 만드신 게 예. 임창용 대변인이 예, 예. 그렇게 6명의 구명위를 짜면서 조원진 대표를 어떻게 보면 참여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옥 들어가면 제가 어떠한 이 화해 절차가 없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안 됐는데 그거를 정리하셔서 조원진 대표가 구명위로 들어오고 그럼요. 특검을 발의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명위 출범하고 조 대표가 저 구치소로 들어와서 네, 네. 특검을 상의하고 나가서 바로 특검을 발의하니까 예. 2심 때 이제 특검법안을 제출해버렸거든요. 아하. 재판부에. 네. 그럼 어쨌든 국회의원 12명이 이건 심각한 조작 의혹이 있으니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의견서가 재판부가 들어가니까 아하. 그걸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게 그 얘기 조금 할까요? 네.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변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게 이제 기성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황당무계하게 손석희를 인身 공격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런 것으로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이제 구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아시다시피 변 대표하고 조원희 대표가 이제 서로 이제 결별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원진 대표를 끌어들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가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양쪽 다 문제가 있었죠. 양쪽 다 이제 다 문제가 있는 양쪽 다 거죠. 문제가 그래서 내가 이제 우선 다 그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원진 대표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나쁜 일을 권하겠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의 단합을 위해서 해가 되는 일을 내가 하겠느냐. 내가 하는 뭐가 생각한 게 있는데 당신 오케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했더니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양반을 안지가 한 30년 되니까. 그래서 내가 변희재 구명위원회라는 걸 만드는데 당신이 나랑 같이 공동대표를 하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숨도 안 쉬고 오케이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참 대인이라고 봤어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윤 선배님이 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그러고서 그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많지만은 이 양반이 이 정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음인가 만났더니 이제 변 대표 면회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면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과거 얘기 그딴 거 안 하고 아. 바로 지금 이건 특검 밀어붙여야 된다 이 어허. 타이밍.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 조작 기록을 10월 달부터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조 대표가 12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보고서를 받았다고 이건 특검으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해서 네, 네. 한 달 만에 특검법 발의가 됐죠. 물론 그때도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 뭐 사인 받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 비겁자들. 음. 그래도 거기서 막 김진태 의원 등등 이렇게 도와가지고 음. 조 대표가 밀어붙여서 특검이 됐고 저는 그걸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하. 네, 석방이 된 게 그게 이제 제일 컸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지식인들, 고든창 변호사, 그렇죠. 차라오 박사가 낸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판사들이 전 뭐 다 우리 법 연구에 걸렸어요. 뭐 시작부터 끝까지. 뭐 영장 1심, 2심 다 우리 법 연구인데. 예, 예, 예. 뭐 보수 정치스럽고 뭐 겁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지. 근데 일단 특검법 들어온 거하고 미국 보수 지식인들이 딱 넣으니까. 예, 예, 예. 이거는 뭐 간단히 그냥 딱 뭐 2년 3년 때릴 수 없으니까 석방을 해주고 이제 좀 시간을 두는 거죠. 아, 그랬었군요. 그래서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참 다행인데 이제 그때 문제는 뭐냐면 미디어치 독자들이 말이지 나를 굉장히 미워하더라고. 내가 놀랐어요 지금. 내가 이제 그 변 대표 감옥에 가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독자 모임에 나가서 제가 이제 참 위로도 해드리고 그런 걸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과거에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로 가야 된다. 응? 그래서 이 작은 출발을 한번 해보자. 근데 뭐 그게 된 거고 사실 우리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솔직히 저를 옹호해준, 저를 지지해준 사람은 사실은 논객 중에는 우리 변 대표밖에 없었어요. 다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정말 이런 거구나. 참 그래서 내가 강화도에 계신 어머니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예. 참 너무 참 안 되어가지고 그 마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참 저는 그런 걸 당한 것이 저한테는 저한테도 축복이라고 봐요. 제가 사실 옥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윤창중 대변인님이 사실상 집에 있었을 뿐이지 감옥이랑 똑같은 생활을 3년 했죠. 그렇죠.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허.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게 힘들까? 윤창중 선배 예전에 집에 있었을 때가 힘들까? 감옥이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계속 보고 제가 뭐 문자도 했거든요.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니까 이 상황이 막 집에서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문 차고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엄청나죠. 예, 최소한 감옥에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기자들이 와서 문 차고 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뭐 누가 괴롭히는 건 없어요 감옥에서. 이건 뭐 24시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 카메라 망원 렌즈로 갖다 찍고 뭐 그래서 사원들이 뭐 유리창을 다 신문지를 발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감옥은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감옥은 편하게 지내는데 그래서 윤창중 선배 그 생활을 떠올리고 야 나는 그래도 편하다 잘 견디자. 그래서 또 위로가 된 게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요직에 있던 분들이 거의 다 형무소를 다 있죠 60명 정도. 예, 60명 정도. 근데 제가 가장 먼저 간 사람이 사실 보면은. 그렇죠 뭐 저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감옥이 제일 먼저 간 거지. 참. 예. 그래서 책을 예. 이제 이게 엄청난 두꺼운 칼럼이죠. 내가 할 때 뭐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던데. 1000페이지. 예. 이 윤창중 대변인님이 이런 책을 한 대여섯 번 내주셨어요. 그렇죠. 저한테 넣어주셨는데 예. 물론 제가 이제 예전에 다 칼럼이나 이런 거 다 방송 봤는데 이게 왜 감옥 생활에 필요하냐면 거기는 일단 유튜브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야 매체를 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그나마 제야 매체하고 좀 비슷한 게 월간조선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거 이외에는 조선일보 안 걸려요. 그렇지 보면서. 방송은 KBS, MBC. 최고 스트레스가 감옥에서. 근데 뉴스는 봐야지 하고 뉴스를 딱 키면은 문재인이 김정은이 얼굴 보면요. 그렇지. 이 잠이 안 올 정도여서. 그럴 때 아침에 조선일보 보면 또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한 5번 넣어주니까 한 2주 정도는 이거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야. 예. 그래서 제 옆방에 이제 국정원에 이현수 기조실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 방송 신문 보다가
제가 5번 전체를 또 다 보고 저 방에다 넘겨줘가지고. 보시라고. 네, 다 보고. 예. 그래서 이런 거 다 넣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 또 제가 그렇게 동지들이 지금 한 몇십 명이 남아 있는데. 이 그분들 칼럼들. 명단을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파악할까? 일단 저는 그 허윤준 청와대 전행정관 예. 거기 뭐 오랫동안 이제 보수운동 동지인데 그분 예. 한 명은 제가 마카니까 아, 다음 주에 이제 월간조선 넣어주러 가는데 예. 그때 제가 수감번호 알려주셔서 넣어주던지 제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요. 제가 하여튼 그 서울구치소하고 서울 동부구치소 거기 가기 계시는 박근혜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까지 그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 제가 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세상에 3년간의 참 집과 은둔을 마치고서 나온 지가 3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 6번째 제 책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 깃발이라고 이게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내가 왜 쉬었는가. 저는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보고서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자유한국당은 정말 곤란하구나. 아무런 인적 쇄신이 없고 아무런 개혁이 없고 아무런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전당대회를 가져가지고 당대표를 뽑는 걸 보면서 뭐 심지어는 뭐 바른정당이라고 완전히 탈당까지 갔다 온 사람이 2등을 했잖아요. 응?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과연 이 소위 말하는 이 보수파로서 그분들을 상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용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용기가.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말로 이게 무슨 보수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조회수나 올리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막 감정에 영합해가지고. 난 정말 이건 죄를 지은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2월 27일 날 저녁에 내가 이 활동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 나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난 전멸한다 봐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난 전멸한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극기 운동도 이 태극기 운동도 이대로 가면은 상당히 이 소강 상태를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완전히 일거에 바꿔놓을 수 있는 완전히 이 게임의 판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 중단을 하고서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생각을. 그래서 내가 털어버리자, 중단하자 하고서 내가 40여일 동안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출발을 해가지고 돌면서 세 차례에 걸쳐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일생일대 제 나름대로 결론이 내 활동 무대와 내 생활 근거지를 대구로 완전히 옮겨버리자.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에 가가지고 내가 그야말로 윤봉길 의사가 그 도시락 폭탄을 던지듯 그 마음으로 내가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서가지고 그야말로 보수파의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최악의 치욕을 안겨준 그 세력을 내가 응징을 하자. 응징을 하는데 하기 위한 그 여론 조성을 내가 해보자. 왜 대구냐? 지금 좌파의 모든 논리나 민심의 흐름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호남선을 타서 소위 말하는 수도권과 서울에 와가지고 이게 여론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2달 20여일째에 전국을 정말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녔어요. 완전히 읍단위 면단위까지도.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참 그야말로 이루말 수 없는 그 안보 그 파국, 경제 파국 이렇게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그걸 좀 느끼지 잠시만. 분노하지 못하는 거. 잠시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보수 우파가 지금 문재인과 싸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보수 우파의 내부를 이 진영을 짜는 데 있어서,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 프레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냐면, 좌파는 이건 뭐 지역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현실 정치에,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에 명백하게 작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좌파의 민심과 논리라는 것은 광주 전남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그 생성된 여론이 호남선을 타고 이 수도권과 이 소위 말하는 서울, 그리고 충청도, 강원도로 확산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수 우파는 이게 대구, 부산에서 형성돼 가지고 경부선을 따라서 서울까지, 또는 이제 오면서 이제 충청도, 강원도로 이렇게 확산이 됐던 그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 고장이 어디서 났냐면은 바로 대구에서 난 거예요. 대구, 부산에서. 소위 말하는 이 대구, 부산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이라는 것은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이른바 김일성의 6.25 남침 때에 그 낙동강 사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원류가 형성된 건데, 그 세력이 흔들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TK는 사실은 뭐 네. 노무현 때부터 흔들흔들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흔들리면서 완전히 붕괴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붕괴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갑자기 이제 문재인, 노무현, 부산 출신들을 내세우면서 바로 그거죠. PK를 흔들고, PK가 흔들면서 TK까지 같이 흔들려서 같이 흔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PK에 이제 문재인이나 노무현을 이제 뽑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배신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바로 소위 말 유승민, 주호영, 그 다음에 경상북도 그 탄핵 찬성파들. 그러니까 그렇죠. 62명 중에 압도적으로 TK 출신들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무슨 지역적으로. 말이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무현, 문재인, 부산 세력들은 자기들이 내놓고, 네네. TK에서는 유승민 같은 배신자를 돌려세워가지고 돌려세운 거죠. TK를 다 흔들었다. 네, 여러분 62명의 명단이 쭉 돌아다니는데, 그 62명의 명단을 분석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절대 다수가 TK 지역입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이해찬이가 말한 대로 30년, 40년, 50년 동안 좌파가 장기 집권을 하려면 호남은 늘상 좌파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충성도 강력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반해서 TK나 PK는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을 당한 거란 말이죠. 여기서 TK만 계속 무너뜨리면, 예컨대 뭐 지난번에 왜 그 예산 투자 사전 그도 없이 뭐 예컨대 김경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지역 사업을 해주고, 뭐 경상북도에도 지원을 해준다 뭐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두고 보십시오. TK나 PK에서 야, 이 사람은 그 좌파가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을 이번 총선에 대거 집어넣을 겁니다 아마. 나는 볼 때. 그렇게 되면은 내년 4월 총선도 자유한국당은 100석 미만의 군소 정당이 될 것이다. 일단 네. 주로 좀 경력자들, 그러니까 장관급들이나 노무현 때도 그렇죠. 차출론 나왔었잖아요. PK, TK. 그렇죠. 장관급들 기업 출신들 집어넣어서 예산폭탄 쓸어버린다 해가지고 그냥 매수하는 거죠, 표를 매수하는 거죠. 이념되게 안 해버리고. 네. 거기서는.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과연 탄핵을 당할 수 있었을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에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그 아들 셋이 전부 다 형무소를 갔어. 홍삼 들여오라 가지고. 이건 뭐 그야말로 건국 이후 이렇게 참 그 형편없는 지도자가 없었는데 탄핵을 안 당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김대중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는 것은 광주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고 용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와 반대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 주도한 사람이 김무성, 유승민이. 그게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에서 TK의 핵심 상징 인물이 유승민이고 네. PK의 핵심 상징 인물이 김무성이에요. 김무성이죠. 둘이 돌아왔으니까 완전히 대우가 무너졌다는 거죠. 완전히 대우가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데 잘못하면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참 안심이 되는 게 바른정당이 그야말로 히트를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대구, 부산에 그 진짜 그 토착 그 보수들이 유승민, 김무성을 배신자로 완전히 응징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때 그 불이 붙었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대구, 부산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이분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김무성, 유승민이가 그대로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뭐냐면, 내가 일생일대 결단을 내려가지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국민들을 상대로 세 가지를 물어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를 물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각성합시다. 그게 뭐냐면, 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이 현실은 과연 정당한 거냐? 탄핵은 옳았느냐? 아니면 정말 인민재판이었느냐? 지금 거기에 완전히 현혹됐기 때문에 TK, PK가 움직인 거거든요. 완전히 이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들이 총출동해가지고 TK, PK를 공격한 거란 말이죠. 두 번째는 지금 이 보수 우파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지금. 응?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의 힘도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부산에서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문재인의 지금 아주 실정, 그야말로 실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그 주저앉히는 지금 뭐 예컨대 아니 지금 완전히 안보는 무너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김정일이가 핵을 전혀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 휴전선을 다 헐어버리고 지금 김포 같은 강화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뚫어버렸잖아요. 지금 한미 군사 연합훈련을 그냥 중단이 돼버리고. 두고 보세요. 이번 금년 안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러나 저도 참 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어요. 결심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저한테 힘을 준 분이 뭐냐면 누구냐? 그게 성우 스님이에요. 그분은 대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에 제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윤창 정치학교를 23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근데 그 중에 대구에 5번, 부산에 5번을 했어요. 근데 대구에 내려갈 때마다 이제 대구에 와서 방송할 수 없느냐 이렇게 권유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 한 분하고 정말 대구 시내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사무실을 얻었고, 제가 2주 동안 제가 이 야전 공병 출신입니다. 그 직접 제가 저를 도와주신 분이 진짜 완전 만능 군대 네. 공명대 출신이었다. 제가 공병 출신인데 제가 야전 공병. 야전 그래도 공병. 보수의 그 정치 리더치고 군대 안 간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군대 갔다 그렇죠. 오셔서 다행이에요. 그럼 야전 공병 정말 뭐 지뢰 폭파, 이 병과 폭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사가 다 해봤죠. 그래가지고 제가 데모도 하고 제가 막 페인트도 칠하고 해가지고 그 사무실을 대구 그 1호선 지하철입니다. 그러니까 동대구역 KTX에서 내리면 동대구역에 내리면 5번째 정거장이에요. 5번째 정거장 그 방촌역 4번 출구 그 3층에다가 지금 뭐 완전히 이제 살림까지 다 옮겨가지고 6월 24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죠. 6월 24일 오후 3시에 그 스타디오에서 제가 공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도
대구에 좀 오셔가지고 내가 우리 그래서 뭐냐면 보수 우파의 전초 기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사랑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래서 부산도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부산도 가서 윤창 정치학교라는 토크쇼도 계속 대구에다가 아예 예. 거점을 만들었으니까 뭐 부산이야 뭐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PK, TK를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할 겁니다. 다시 이제 붐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 대표가 도와주셔야 돼요. 대구 부산이 1시간입니다. 고속도로 달려. 저는 사실은 감옥 가기 전에 대구에서 매주 집회를 했죠. 저 선글라스맨 고영국 대표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애국당이 계속 서울을 커버하다 보니까 대구 쪽을 거의 못하니까 대구에서 계속 행사하다가 제가 구속이 되니까 이제 선글라스맨은 제 구명운동을 해야 되니까 예. 구명운동은 서울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분들이 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윤창중 선배 같은 분이 대구 가서 마이크 잡고 이거 뭐 방송을 하든 뭐 거리를 나가든 큰 동력이 되죠. 네. 이 정도 되는 분이 오셔서 하면은 이제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할 텐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 윤카세 TV의 대구, 경북 홍보 본부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 이 목공일부터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집도 구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실내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었는데 대구 우리 영남 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구에 제 네. 친구 그 김성철이라고 태극기 집회 사회본 친구 있잖아요. 김딱선 TV. 네, 그래서 네. 대구에서 지금 거의 홀로 유튜브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죠. 그런 친구들하고도 손잡고 같이 다니시고 하여튼 뭐 있어요. 해보려는 사람들이.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지. 손을 잡고 판을 더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키울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이제 서울 토요일 집회하고 이제 이게 서로 겹치면은 사실 어려우니까 날짜를 다리 잡더라도 예컨대 뭐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뭐 예컨대 일요일은 6시에 해도 돼요. 6시에 뭐 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태극기 집회도 영남권에서 좀 불을 지펴볼까 합니다. 예. 할 필요가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 변 대표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느냐. 근데 그 탄핵되는 데에 국민을 현혹시키는 데 있어서 언론이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융단폭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융단폭격을 할 때에 나가서 떠들었던 사람들. 예컨대 뭐 평소에 좌파를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안철수를 지지한 사람들이 나가서 떠드는 것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치명적인 게 누구냐면은 바로 새누리당 소위 자유한국당이죠. 보수 우파 진영에서 뭐 국회의원 임내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서 가지고 종편에 나가 가지고 또는 뭐 공중파에 나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어마어마하게 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새누리당의 배신 세력이 나타났고 탄핵이 가능했던 이유가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그렇죠. 헛갈려가지고 그렇죠. 정광용의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덕택에 그렇게 정치적 응덕을 입은 그 세력이 유승민, 김무성 세력의 배신자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친박들이 완전히 입 다물거나 아니면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그 다음에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 행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참고를 할 수 있는 예컨대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완전 촛불로 달라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간 수사 결과랑도 보면은 완전히 신문지 다 오려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탄핵이 종편을 비롯한 이 방송에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이 모두 정치평론가로 변신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조도된 거예요. 완전 조도된 거예요. 누가 친이계.
친이계. 이게 이제 네. 대통령이 이제 비리위원장 돼서 총선 때 좀 숙청했던 분들, 그 사람들. 전용이나 전효, 신지호 뭐 신지호, 정옥임, 그다음에 차명진이 그다음에 그 수원에 검사하던 정미경이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현역 중에는 그다음 국방위원장 하던 포천의 그 김영우 뭐 이런 이제 친이계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쪽 친박계는 다 도망가버린 거죠. 다 도망가버린 거죠. 사실 김진태 한 명 빼고 다 도망갔다. 아니 조원진은 뭐 나왔으니까. 나왔어. 네, 김진태 한 명 빼고 다 도망가버렸지. 다 도망가버렸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조금 한두 명 나왔다가 이게 뭐 완전히 대세가 넘어갔구나 해서 다 도망가버린 거죠. 예. 사실 일단 태극기 집회를 제가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참여했는데 네. 김진태 의원이 제일 먼저 나왔고 조원진 의원은 당내에서 싸우다가 거의 뭐 쫓겨나듯이 해가지고 2월달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1월달부터 사실 탄핵이 심각한 거짓이라는 게 막 드러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2,000개 그 파일, 그 고영태 파일 2,000개 드러나고 하면서 그때 태극기 집회 때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이 한 30-40명만 튀어나왔으면요 이게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지죠. 완전 달라지죠. 근데 그때 아마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윤상현, 뭐 박대추 이제 3월달에 나왔을 때 그렇지. 5명 정도. 네, 5명 정도.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친박계라 불리는 게 지금 60명 정도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60명 다 나왔었으면 얘기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진 거지. 서초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뭐 앉아 죽고 나서 서초가 마찬가지다. 우리 한번 나가서 뭐 설명이라도 하자. 이게 거짓말이고 뭐가 거짓말이고 다 그때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1월달은 다 나왔어요. 1월달에는 완전히 이제 돈 먹었니 뭐니 뭐 최순실이가 다 박근혜 대통령 뒤 조정현이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났어요. 1월달부터. 그때는 다 나왔어야 되죠. 네. 모든 위원들이.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유한국당이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제1야당인데 지금 제1야당의 당권이 어디가 있냐면 바른정당을 도망갔던 사람들이 왔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정당계 플러스 친박계의 일부가 지금 황교안 대표라는 그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과연 총선에서 제대로 공천 물갈이가 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뭐 물갈이가 이제 이른바 뭐 친박이라 해봐야 뭐 저희 입장에서 다 똑같은 자들인데 뭐 똑같지 않는데 뭐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때 이제 친박을 다 물갈이한다는 말이 오히려 나오니까 바른정당계가 아니라 친박계를 물갈이한다 그러니까 그럼 황교안이나 뭐 홍준표나 글쎄 이제는 뭐 차이점을 모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는 탄핵이 문제도 있지만은 탄핵 뒤에 홍준표가 당권 잡으면서 박 대통령을 쫓아냈잖아요. 결정적인. 거기서 그냥 심장에다 칼 꽂아버렸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도 칼을 못 뽑고 또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대할 게 있겠어요.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방향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보자 이거죠. 내년 4월 총선이 10개월이 남았는데 자 이걸 과연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지금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언론이라고 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언론에 의해서 그야말로 난도질 당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론이 나를 조준다는 것에 대해서 나를 폐인으로 만들어 나는 건 조금도 더럽지가 않아요. 나는 정말 그래서 그럴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언론이 지금 100%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 내가 볼 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도 예컨대 자유한국당에 이런 문사라던가 또는 아주 참 말을 잘하는 연설가라던가 그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무슨 말만 얘기하면 꼬투리 잡아서 막말이라 해가지고 작사를 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언론과 누구도 못 싸우는 거야. 네? 자 이걸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언론과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싸움을 조평 바로 그거죠. 전쟁인가 해가지고 그렇죠. 조평 사태 이런 거 유명한 사건이죠.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 이거
뭐냐면 당시에 제가 그때 기자였잖아요. 언론은 김대중이가 뭐만 하면 무조건 김대중 조지는 거야. 예? 좌익이다 그러고 저건 완전히 그 당시에 그 이쪽 집권 세력의 그 논리에 따라가지고 물론 그런 면도 많았지만은 자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주간조선 사건 아니에요. 예? 그걸 보고서 김대중 같은 양반 그 양반 뭐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싸움을 걸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조선일보랑 싸울 수 있는 그런 결기가 없으면 이 게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 평민당 이 전체 조직을 총동원해서 예. 조선일보를 당시에 뭐 30만 부가 절독을 하고 네. 어마어마했죠. 광고주를 전화 때려가지고 광고 못하게 하고 네. 호남에선 거의 퇴출될 뻔했었으니까 조선일보가. 그런 사태를 만든 그래서 거예요. 조선일보가 100기를 들었죠. 들었죠. 100기 들었죠 조선일보가. 네. 아 그래서 김대중과 호남을 우리 마음대로 조질 수는 없구나. 네? 예예예. 그런 게 그게 그 언론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야 이거 김대중을 우리가 잘못 조졌다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각성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막 조진 거예요 그냥. 지금 마찬가지. 내가 볼 때는 이건 자유한국당과 뭐 대한애국당 뭐 태극기 세력을 조지는 것은 완전히 이거 보면 언론계 스포츠야 지금.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88년인가 총선 이후에 아마 김대중이 조선일보랑 전쟁을 해서 이겼을 텐데 그럼. 그 전까지는 해서 언론이 김대중을 다 때려 부쉈는데 그 뒤로부터는 지금까지도 김대중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못해. 죽었는데도. 아니 비판이 아니라 완전 네. 성역화를 성역화됐죠, 지금은. 이제 죽었는데도 김대중 잘못 얘기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노무현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은 임기 내내 이 소위 말 선거를 하기 대선 전에부터 조동동과 싸웠죠. 네, 시작부터. 조동동과 싸운 거예요. 응? 근데 그 조동동하고 싸워서 이겨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 화해가 안 돼가지고 5년 내내 조동동하고 싸움을 했어요. 언론하고. 나중에는 뭐 경향신문까지도 막 이 노무현을 쏘였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보니까 황교안 나경원은 지금 뉴스만 들면 황교안 나경원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무도 없어요. 그치. 예, 국회의원 100명 중에 아무도 없고. 아니 입만 열면은 뭐 제명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 숨었죠. 입을 닫아버렸죠. 네. 딱 보면 그냥 나경원 뭐라고 하고 나오고 가끔가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조지는 거야 이제. 뭐 대변이 뭐하면 막말이다 뭐다 해서 그냥 완전 막말 공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절묘한 전략이거든. 그러면 총선 때까지 이게 아마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이미 얼어붙었죠. 끝났죠. 얼어붙었죠. 끝났지 완전히. 그럼 나머지 이제 그게 뭐냐면 유튜브인데 나머지 유튜브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또 이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감이 있잖아요. 한 7, 80%는 그렇죠. 7, 80%는 완전히 반감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설령 제1야당을 위치를 구적하면서 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건 필패라 봐요. 언론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그야말로 모든 개인의 정치 생명과 당운을 건 언론과의 투쟁을 나는 벌여야 된다. 예컨대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여론이 완전히 내가 보니까 엉터리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막 부글부글 끓고 뭐 이런 막 반문 정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고 강원도, 충청도 다 그런데 그 언론도 지방 언론도 다 잡았어요 지금. 문재인 세력이 잡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언론계 안에 이른바 언론계 종사자 중에 친문 세력들이 다 그냥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일간지 같은 경우가 예. 뭐 윤창중 선배님이 언론계에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유료 구독자로 일정 정도로 매출을 올렸는데 이게 2000년 들어서 다 사라지니까 다 사라졌지. 이제는 이른바 종이신문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광고로 가니까 권력과 유착될 수밖에 없고 광고로 다 휘어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독자가 한 명 더 써도 돼.
특히 지방제 같은 경우는 100명만 독자가 그냥 100명, 50명만 있어도 되는 거야. 아예 한 명도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도 광고 따온단 말이에요. 권력. 네. 그렇게 가니까 권력으로 다 주워버린 거죠.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지역에서 아무리 문재인이 욕하고 원성이 높아도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써봐야 어차피 돈 안 되는 거고. 돈 안 되니까. 네, 문재인 빨아줘야지 광고하다 보니까. 아, 근데 그 감옥에 있었는데도 그 촉이 대단하시구만. 아 이건 뭐 옛날부터 언론이 바로 그런 구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종이 신문이나 이 공중파가 엄청난 영향력을 상실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자 수나 또는 무슨 어떤 이걸로 먹기가 어려운 거야.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권이 권력이 광고를 찍어줘야지. 교통 정리를 해서 찍어주는 거야.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감옥에서요 KBS를 5일 틀어주고 SBS 하루, MBC 하루 틀어줘요. MBC 1월날 틀어주는데 MBC는 그러니까 SBS나 KBS도 친문 어용인데 거기랑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MBC는 완전히 그냥 문재인 찬가인데 네. 시청률 1% 나와요. MBC가 1% 나와. MBC가 1%라는 얘기 뭐냐면은 네. 저거는 그냥 문재인 한 명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저 매체는. 그러니까 쟤네들의 이제 MBC 애들의 데스크는 독자 시청자 다 필요 없어. 예. 문재인 한 명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목표가. 그렇지. 지금 언론이 다 하겠다는 거죠. 독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독자들의 지금 우리도 막 쏘시는데 슈퍼챗 뭐 저는 슈퍼챗 읽어드리지도 않지만은 후원금 넣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대중의 힘으로 가는 게 유튜브 매체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자유한국당 저 머저리들하고 또 안 맞아. 안 맞는 안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이른바 미디어 전쟁에서 누가 자유한국당을 도와주냔 말이에요. 누가?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뭐냐면은 태극기 저 집회가 2016년 11월 초부터 시작됐잖아요. 진짜 16년 11월 초부터 됐는데 지금 벌써 2년 7, 8개월 된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세력 대한애국당은요 완전히 이념과 이 풍토가 다른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태극기 세력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저것은 그야말로 딴 나라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야당으로서 저건 어떤 만족도도 이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튜브 세계를 잡고 있는 것은 태극기성 유튜브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언론인도 아니고 뭐 이게 그런 출신이 아닌 분들이 야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한다. 아니 의병하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병하듯이. 의병하듯이 하라고 아니 의병이지 뭐. 유튜브 의병들. 이래가지고 엄청난 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과연 무엇을 수단으로 할 거냐. 근데 재미있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만든 유튜브가 있어요. 아예 보질 않잖아요. 그 옳은 소린가? 예, 아예 찾을 수도 없더라고요. 네, 찾아보려고. 찾을 수도 없고 아예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컨대 자유한국당 안에 정치적 스타들이 있어야지. 예? 그래서 야 저 사람 나오고 싶다. 이게 없으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떡할 거냐. 내가 볼 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할 거란 말이야. 전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300석 중에서 250석이 완전히 좌파 세력, 광해 좌파 세력이 250석을 먹을 수가 있고 자유한국당은 4, 50석의 군소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언론을 완전히 언론과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언론의 거대한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기계적인 형평성이라도 이루지 않는다면 이건 어렵다. 큰 축인데 지금 기성 언론이 아무리 영향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세력과 대한애국당 이걸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나는 이걸 통합시킨다는 보는 거야. 이걸 통합시켜야 한다. 지금 뭐냐면 자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발단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한 일부분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예컨대 파면을 당하고 구속이 되는 그 엄청난 건국 이후 참 최악의 광풍이 몰아치는 상태에서 만약에 태극기 세력,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세력, 시민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는 자유한국당은 공중분해했을 거라 이렇게 봐요. 한 20, 30석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여당 또는 지금 광의의 그 여당 들러리 정당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흩어졌을 거라고. 바른미래당이 이제 그리로 사실 다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다 넘어가는데 그치. 예, 잡힌 거죠 태극기. 그걸 막은 게 태극기지. 네, 다 넘어갔죠. 네, 그걸 다 넘어간 거지. 왜냐면 그때 탄핵하자마자 임명진이가 들어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임명진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엉망을 만들어놨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임명진이가 사실 다 데리고 넘어간다고 막 그런데 싹 다 들고 그게 막혔죠. 그때 만약에 태극기 우리 국민들이 막 배신자 때려잡았다, 뭐 그야말로 유승민 배신자, 뭐 김무성 배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운동을 벌이지 않았다면은 자유한국당은 어디로 갔느냐? 완전히 그냥 90%는 이 바른정당이라는 쓰레기 정당으로 다 갔을 거예요. 임명진부터 앞장섰을 거면 다 데리고 나가려고 들어왔죠. 그렇죠. 다 들고 튀려고. 튀려고 한 거지. 그게 근데 임명진이가 대표 딱 되고 보니까 임명진이가 제일 고생한 게 뭐냐면 태극기 설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야, 저게 간단치가 않구나. 누가 엄청 먹었었고. 엄청 이거 먹었지. 계속 태극기 때 임명진 욕하고. 임명진 욕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있는 사람들도 태극기 집회 어쨌든 뭐 한 100명 중에 대여섯 명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역구 의원들 전화 때려가지고 저거 뭐냐 이래가지고 다 잡아낸 거죠 사실. 그렇지. 잡아낸 거지. 막 그 굉장히 강성이지 쉽게 말하면 이 그분들이 이제 각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막 인터넷 들어가서 막 너 뭐 똑바로 하라 왜 이렇게 해서 엄청난 시달림을 준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시민 세력의 공적, 그다음에 대한애국당이라는 그 아주 내가 볼 때는 제가 1981년부터 소위 말 민정당, 평생당원이라는 민정당 때부터 쭉 봐왔는데 당원으로서 그 충성심과 추진력 뭐 이런 것은 나는 그런 정당은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엄청난 세력이 어떻게 보면 세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모든 걸 서로가 내려놓고서 자유한국당, 우선 자유한국당부터가 완전히 제2의 그 창당이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해산 수준으로 완전히 깔아뭉 게 자유한국당부터가 분해 완전히 분해를 시켜요. 분해버려야죠. 딱 이 공중 폭파시켜봐요. 그냥 거기서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우파, 그 다음에 태극기 시민 세력의 진정한 우파, 그 다음에 대한애국당 이 세력이 거대한 신당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거야. 완전히 다시 토목공사부터 다시 해가지고 이게 10개월 동안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만 되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지금 이제 2019년의 정치는 예전보다 뭐 속도가 워낙 빨리 와서 10개월이면은 예전에 10년이죠. 예전에 10년이지. 뭐 순식간에 뭐 1, 2주만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요. 지금 뭐 완전 SNS로 야 모여라 하면 확 모이는 거니까 그게 나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겠다고 다 열어놓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뭐 2,000명을 뭐 심사하고 있다. 그게 근거가 뭐야? 응? 몇 명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쭉 그냥 아는 사람 모여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2,000명은 원래 선거 때마다 자유한국당에 계속 공천 신청하는 사람들만 2,000명 될 거예요. 늘 하는 사람들, 떨어지고 또 하고 떨어지고 또 하고 이른바 뭐 제 표현으로 그냥 정치 브로커들. 그렇지. 그게 2,000명 될 거예요. 꾼들. 네. 그래서 뭐 누가 되는 간에 뭐 황교안 대표님 잘하십니다. 그게 마크롱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감옥에서 책을 읽어보니까 마크롱은 정당 없이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당을 만들면서
마크롱이 공개를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테니까 아하. 이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도울 건지 다 편지 써. 네네. 그 편지 가지고 예. 공천 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 개혁이지. 음. 계속 지역에서 계속 공천 내고 정치인 따라다니고 국회의원 따라다니고 이 2,000명을 심사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완전히 쇼를 하고 있더라고. 쇼를 그렇게 해서는 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자유한국당도 얘기를 나와야죠. 어? 그러니까 보면 무슨 뭐 신상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공천 뭐 룰을 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응? 아니 공천 룰이 과연 이게 무슨 뭐 어디서 만드는 거냐 말이야 이게 대체. 응? 결국 이제 지금 당권 파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당권 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이건 뭐 우리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어?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공정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말로 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저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응? 그 전에 뭐 붕괴되죠. 지금 어. 판 자체가 너무 큰 흐름들이 막 움직여서 그는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버텨내겠어요. 예. 전 자유한국당이 총선 때까지 그냥 공중분해 된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세게 그 노력을 안 하더라도. 아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 결국에는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탄핵에 대해서 어떤 당론을 갖고 총선을 치를 거냐 가지고 네네. 합의가 되겠어요 그 안에서. 서로 칼질살질 하다가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좀 여성 리더다 그래서 이현주를 좀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현주 의원이 탄핵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해요.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은 야당에 있던 사람이 탄핵 잘못됐다고 지르는데 이쪽에 나경원이니 뭐니 뭐라 그럴 거라는 말이다 이거를. 절대 뭐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중분해 당하는 거죠. 이제 도망다니는 거니까. 이걸 차라리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탄핵을 찬성한다. 난 예. 가다가 죽겠다. 이렇게 가던지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을 하지 마라. 은폐하고 가겠다.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거 참 황당한 이야기지. 아니 저는 내년 총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시던 계시던 간에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탄핵이 옳았느냐. 나는 여기에 대한 심판이 다시 나는 이슈가 될 거를 봐요. 그걸 일단 그동안 태극기 든 사람들이 뭐 심심해서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로 진실을 밝혔다고 들었는데 총선 같은 대목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멱살 잡고 너 탄핵 어떻게 생각해 들어갈 거란 말이다 이게. 그거 플러스 그거 가지고 야 보수 애들 싸우네? 문재인이 또 이용할 거 아니야? 문재인이 던질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제가 감옥에서 조선일보가 써요 그렇게. 자 총선 때 박근혜 이슈로 만든다 문재인이가. 그러면은 어쨌든 칼은 문재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쳐야지. 자 결정 내리자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덮고 가자 해서 덮어지자는 말이야. 그게 그런다고. 그 주원님 덮고 가라는 거지. 덮고 가자는데 아니 자기들 말대로 문재인이가 이용한다는데 어떻게 덮고 가냐고요. 그걸 승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조선일보의 그 뭐 주관이나 이런 분들이 쓴 글을 보면은 정말 이런 거예요. 탄핵 때의 여론이 98대 2였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여론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충수다. 그렇지 그렇게 나와. 그러니 덮어버리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대한민국 언론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TV조선 같은 경우는 많이 생중계를 했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뭐 이렇게 막 진격하는 거 그걸 밤새도록 생중계했던 내가 그렇게 하면은 98대 2가 나오죠. 어? 정확하게 그 탄핵 막판에 75대 25 정도가 나왔어요. 75대 25. 그래서 우리 그때 전 탄기국에서 일을 했을 때니까 예. 저런 상황에서 25%의 국민이 안 넘어갔다는 거는 예, 어마어마한 거다. 어마어마한 거 25%가. 네네네. 지금은 25%가 아니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는요. 어제 차명준 씨도 와서 그 얘기하는데 자기 지역구 관리할 때 보니까 예. 최소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은 안 먹었다는 것은 다 알려졌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나서 글 쓰는 이런 사람들 말고 예. 일반 민초들 사이에서 저분이 돈을 안 먹었다는 것은 다 알려졌다는 거죠.
그 차명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어제 여기 나와서. 예. 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탄핵 때 어마어마하게 조진 사람인데. 아 그때 바꿔가지고 네. 이게 12월 달이고 네. 1월 달에 그 2,000개 파일을 입수해가지고 2,000개 파일을 다 듣고 바꿨어. 그래서 그때 김문수 지사도 바꿨잖아요. 생각이. 네, 12월 때부터 1월 달에 바뀌었잖아요. 네. 꼭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게 바뀌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차명진이 대학은 서울대 정치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3대 천재라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근데 뭐 본인은 아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3대 천재였다고 저는 분명히 들었었는데 하여튼 저렇게 자기네들이 만든 대통령을 저렇게 조질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차명진인데. 거기 친이계니까 사실은 뭐 돈 받는 거 없다. 나중에는 뭐 생각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꿨지. 네. 1월 달에. 그거 참 이해할 수 없더라고. 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조선의 말대로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붙어보면요. 최소한 보수 내에서는 70~80%가 아 이거 잘못했구나. 네. 그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 한 건데 예. 문재인이가 나를 박살을 내니까 그러니까 탄핵에서 뭐 이걸 떠나서 문재인이가 이제 완전 생활고를 다 파탄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생활을.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차라리 박근혜 때 이런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 사람들 자체가. 그럼 박근혜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지? 이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은폐하냐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윤창중 선배 말대로 총선 때 박근혜 이슈라는 건 이미 결정 났어요. 났죠. 결정 났어요. 이 이슈를 어떻게 할까의 문제지. 은폐하는 건 불가능한데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는 덮고 가자는 계속 헛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덮고 가자는 논리를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당권파들은 따라가는 거죠. 네. 눈치를 봐가지고 네. 마치 조중동이 조지면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은 말이죠. 조중동이 그 엄청나게 용단 폭격을 했는데도 그걸 뚫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절대 대통령이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총선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바로 나는 가장 이 박근혜 대통령 이 문제가 엄청나게 이제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거 가로세로에서 그렇지 가로세 연구소에서 저분들 강용석 씨가 하는 건데 나중에 강용석 변호사 얘기 좀 하고. 강용석 변호사 얘기하지 마세요. 변호사. 난 진짜 강용석 변호사는 난 진짜 내가 총선 얘기하고 막 그래.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그렇게 강한 이슈가 될 거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던 유승민이가 어떻게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나오냐 이거예요. 지금 바른미래에 있잖아요. 바른미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얘기냐면 바른미래당과 합당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건 극약을 먹는 거야. 독약을.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수 대통합을 논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가 있는 그분들은 완전히 처음부터 배제를 해야 돼. 완전히 그냥 물을 흐려놓는 거지. 그런데 예컨대 탄핵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되고 있는데 김성태가 내가 알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깨끗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선거가 되겠냐고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네? 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저는 안보 문제가 난 나올 거 봐요. 틀림없이 김정은이가 문재인하고 거래할 겁니다. 내가 너 받을까 말까. 어떻게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을 향하는 소위 말하는 GP를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북한은 허물든 말든 간에 북한은 계속 우리를 기존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미 공군기도 뜰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좀 서해안도 좀 저렇게 김포 같은 경우도 완전히 쳐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그런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조금만 도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야 이거 쓰고 왔구나. 자 그러다 보면 김정은이가 그럴 가능성을 지금 문재인은 노심초사하는 거지. 너 사고 좀 치지 마. 제발. 뒤로 갖다 바치고 있겠죠. 갖다 붙이고 다 지금 그렇게 뻔한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김정은이 그냥 대포 한 방에 문재인 목숨 걸렸기 때문에 완전히 거의 걸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문재인이가
종북이고 뭐를 떠나서 지금 판에서는 김정은이가 그냥 연평에다가 퍼놨으면 게임 끝나버리니까 게임 완전 끝나가지고 문재인이는 이제 그냥 갖다 바칠 수밖에 갖다 바치는 거지. 잠깐 문재인은 그냥 정권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이번에 이거 제가 나름대로 쭉 보니까 경제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변 대표 말이죠. 이 포항에서부터 이 고성까지 7번 국도라는 게 쭉 있어요. 근데 그 7번 국도를 따라서 수많은 그 무슨 해수욕장이나 이제 포가 있잖아요. 무슨 포. 그 이제 그걸 전부 거의 빼지 않고 이제 들어갔다 나오고 이래서 이제 7번 국도를 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며칠 동안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7번 국도를 따라가지고 이른바 무슨 횟집이나 회센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다. 야 정말 민망해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막 이 회센터 무슨 회센터라고 만들어 놓은 거 무슨 어시장에 만들어 놨는데 가면은 그 물만 흐르고 있어. 그 고기 담아놓은 수조 있잖아요. 그것도 물만 흐르고 있는 거야. 야, 일단은 그 경상권의 경제 핵심 이 거점들이 거제하고 울산하고 구미가 다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완전 좋다. 생산기지가 초토화되니까 네. 소비 시장까지 다 초토화됐겠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또 이제 무슨 이제 선시민 공약을 또 어마어마하게 불 거예요. 몇 조 원 뭐 해가지고 그래서 뭐 비행장을 뭐 만든다 뭐 한다 뭐 이제 그런 것에 결코 속아 넘어서는 안 나는데 저 소장님이가 저 대구 내려간 이유가 완전히 불침번스로 갑니다. 정말 불침번스로 가고 제가 그 쉬는 동안에 제가 6번째 책이죠. 이 깃발이라는 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제가 이제 이제 판매를 하고 이럴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계시는 네. 요거는 제가 일단 들고 예. 월요일날 다음 주 내가 화요일인가 하현준 행정관 면회를 같이 가거든요. 예. 월간조선 배진영 차량하고 배진영 넣어주러 갈 때 이거 가지고 들고 가서 같이 넣어줘야 되겠어요. 이거 지금 이건 최근 거 아니에요, 최근 거. 최근 거죠. 그러니까 과거 거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넣어주시고 그런 편으로 그건 제가 바로 넣어드릴게요. 예. 그 방송 계속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말씀드린 여기서 보니까 윤창중하고 우리 변 대표를 조지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네, 그죠? 그렇죠. 예. 들어가지고 뭐 요즘 그래요. 요즘 뭐 유튜버들 때문에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신경 안 쓸 수도 없죠. 예. 자,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변 대표의 생각이에요. 감옥에 이제 지금 1년 동안 있었죠. 예. 지금 오늘 보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보수 통합이라는 문제 그 얘기는 어떻게 좀 앞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뭐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로 딱 정리하죠. 그걸로 그러니까 보수통합 잘못 얘기해버리면 뭐 바른미래까지 연결돼 버리니까 이게 복잡해지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절로 가고 문재인이든 뭐 저 유승민이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만 다 모이자. 이야 그 기준이 아주 뭐 간단하고 간단해요. 예. 아주 명료하구만 진짜. 탄핵을 반대했던 그 세력 이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옳았느냐 잘못된 거냐에 대한 심판을 받자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적은데 어떡하냐 그러지만은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 바뀌잖아요.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언론에서 온 것 같다. 저는요 이 태블릿 PC도 거기서 걸려 있는 건데 태블릿 PC 이 조작이 이제 재판에서 드러났을 때와 안 드러났을 때 차이가 크다고 봐요. 이 탄핵에 대한 이 인식이. 제대로만 우리가 팩트를 잘 설명하면은 10명 중에 9명, 국민의 10명 중에 9명은 잘못했다. 꼭 팩트뿐이 아니라 일단 문재인이가 워낙 개입판을 치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90%의 국민들 지지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걸 좀 부정하는데 우리 지금 좀 여의도에서 많이 놀았던 평론가들하고는 원래 좌를 찍는 국민 정해져 있고 우를 찍는 국민 정해져 있다고 딱 보지만은 그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거는 여의도에서 뛰노는 사람들 얘기고 택시 기사니 뭐니 이건 일반 서민들이 왜 꼭 그렇겠어요. 열받으면 여기서 찍는 거죠. 그래서 저는 90%의 지지를 받는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결국 만들어 가야 할 텐데 변 대표가 앞으로 그렇게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선배님 음. 얘기했듯이 음. 전 탄핵 때부터 느꼈는데 이 언론 이걸 때려잡지 않으면은 음. 90% 받는 정치적 나와도요 또 네. 6개월 만에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 또 무너져. 전 여기서 언론판 정리할 겁니다. 물론 이제 메시지 가지고 그 정치적 만드는 역할을 하겠지만 예, 예. 저는 완전히 그냥 언론계에서 그냥 독보적인 그 1위 매체를 만들어서 아하. 그냥 쓸어야지 어. 세종대왕이 와도 또 탄핵다. 이 언론계에 내버려둬요. 그렇죠. 이해하실 거죠 무슨 얘기? 네,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으로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한번 재미를 본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문재인이라는 자신들이 바라는 세력을 좀 세운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과 언론이 지금 완전히 이 합의체가 돼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완전 엉뚱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지금 기성 언론, 종편 물론 종편 뭐 어디 따질 것도 없이 모든 언론의 99.9%가 소위 말한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반 트럼프 언론이 99%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미국하고 한국의 상황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저는 리얼하게 느낀 게 이것을 이 언론의 이 행포를 국민들이 막아줘야 돼요. 국민들이 그런 방송 그런 신문은 안 보는 안 보면 거예요.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안 보고 간단한 거예요. 좋은 언론 찾아서 보면 돼요. 보면 돼요. 아주 쉽죠. 아주 쉬운 언론이 거예요. 쉬운 거죠. 안 그러니까 보면 MBC가 지금 MBC 그 7시 반 뉴스입니까? 메인 뉴스죠. 그게 1% 나오네요. 1%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보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지. 관계자만 본다 보면 돼요. 그게 그 지상파가 1% 나온다는 그 얘기죠. 나가는 그 기자하고 송출소에 있는 직원하고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만 보는 그 거죠. 문재인이 가족이랑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끝장난 MBC 끝장난 거예요 이미. 그냥 난 거죠. 영향력 없는 거죠. 영향력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천억씩 2천억씩 적자가 보니까 그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더 문재인을 향해서 이제 그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KBS 마찬가지. KBS는요 밤에 잠들기 전에 이 불을 끈 상태에서 TV를 보잖아요. 순간 저게 북한 방송인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정말 성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컨대 나경원, 황교안 이런 분들이 야 나만 잘 찍어주면은 되는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목숨 걸고 언론과 싸워야 됩니다. 그 두 분은 이 사회 구조와 어떻게 멍들어갖고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내야 되는지를 아예 이해도가 없는 분들이에요. 황교안, 나경원. 그래서 뭐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예 거론할 가치 없다. 아예. 사라질 거다 조만간에.